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국제통화제도의 역사적 개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은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시작된 고정환율제도가 1, 2차 세계대전 중후반 마치고 나서까지 흘러가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기본적인 틀인 고정환율제도의 유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금본위 제도를 유지하던 금을 중심으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던 각국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미국의 달러화를 중심으로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해 오던 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였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백업하고 있던, 뒤에서 받쳐주고 있던 것도 원래 금의 어떤 가치에 대한 달러의 교환도 뒤에서 물론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더 컸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의 가장 큰 공헌, 그런 브레튼 우즈가 출발할 때, 체제가 출발할 때 가장 중요했던 점은 국제 기구의 출범을 들 수 있었습니다. IMF랑 월드뱅크, 그리고 GATT라는 무역에 관련된 세 가지, 그러니까 금융과 무역에 관련된 세 가지 협의체, 국제적인 공동체 이런 구성을 해놨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기관들의 세계적인 경제에 대한 공헌이 상당히 크다는 점,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크게 들 수 있겠습니다. GATT는 물론 WTO로 나중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고정환율 제도가 무너진 이후에 변동환율 제도의 장점 또는 변동환율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문제점들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행됐는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동환율 제도의 이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또는 어떤 고정환율 제도, 순수 고정환율 제도다, 순수 변동환율 제도다 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대내균형, 대외균형, 대내균형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측면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봤고요. 초점이 대외균형에 더 맞춰져 있다면,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서로 경제의 의존도, 금융체제의 의존도,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또 대외균형적인 차원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대외균형 또는 무역 그런 거래의, 대외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어떤 측면의 좋은 점을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그걸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대내 경제, 국내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단점들이 있었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또는 하나의 체제는 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로 경제 체제가 형성되고 유로 문화권이 지금 형성돼 가지고 쭉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흘러오고 있는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무엇이 옳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그 장점 중에 어떤 걸 더 크게 평가하고 어떤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느냐는 또 선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를 지금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들끼리 서로 거리도 얼마 멀지도 않은데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경제가 통합되고 좀 더 안정적인 대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율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구성을 하고, 이런 그룹들이 크게 경제 블락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것도 꽤 몇십 년 전부터 흘러왔던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큰 그룹이 하나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이 발전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원래는 일본이 아시아, 동아시아권 중심이었다면 그 무게 중심이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의 경제 또는 경제의 어떤 역할 또는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변화에 따라서 이런 세계 시장에서 세계의 큰 경제 블록이 형성됐을 때 과연
무역이라든지 이렇게 대외적인 어떤 관계들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좋은 방향인가, 개선적인 방향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그 대외 거래를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는,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는 부분적으로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연합들이 있죠. 아세안이라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EU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로 뭉쳐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환태평양 그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각 차별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에 행해졌던 거는 FTA라고 해서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들이 상당히 그룹별로 국가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그 계약을 1대1로 국가한테 맺으면 우리가 준 혜택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똑같이 동시에 쌍방이 가지게 되는 그런 협약들을 맺었고요. 그 과정 속에도 여러 가지 난국들, 뭐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들 하나하나도 결국은 대외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있는 겁니다. 대외 경제 또는 대외 그 거래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소국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냥 뭐 소국 경제라는 게 나라가 작다, 뭐 인구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나 시장의 크기, 마켓 사이즈, 뭐 GDP의 크기, GDP도 이제 상당히 늘어가지고 그럴 수준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 국내 시장에 비해서 해외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대외 무역에 의존되는 GDP의 퍼센티지, 비율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소국 무역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대국으로 한다면 뭐 EU, 뭐 미국, 중국, 일본 이 정도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U도 하나로 뭉쳐져서 그렇지 원래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몇 개국이 안 됩니다. 사실 큰 나라라고 하면 그런 나라들의 주도적인 경제 정책, 대내적인 경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이즈, 시장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효과들이 해외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보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대내 균형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왜 이렇게 쇠망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제도는 어떤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살짝 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문제점,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한 드러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미국의 대외 불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하나로 얘기를 해본다면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고정 환율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7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1971년부터 흑자에서 적자 수준으로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꾸준히 적자가 유지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시발을 보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환율적인 측면이나 대외적인 균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기준 통화가 되는 달러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럴 요인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부담이 이렇게 짊어지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 경상수지 적자 현상, 1971년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적자죠. 경상수지 적자를 어떤 식으로든 대외균형적인 측면,
균형이 아닌 거죠. 대외 균형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환율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대외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부 구매보다 정부 구매가 더 많다, 또는 조세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세를 낮춰야 되는데 조세를 증가시켜 가지고 걷어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수준, 대외 균형을 달성할 수준보다 총수요와 생산물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기를 이렇게 침체시키지 않겠다는 요인들이 더 큰 거죠. 국내 시장의 어떤 경기 부흥, 이런 목표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물가, 그 다음에 고용, 생산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에 더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안정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대외 균형이 발생해서 대외 균형에서 멀어져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뭘까요?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 그거를 화폐 공급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화폐 공급이 늘어나니까 물가 수준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를 고평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가치가 하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대내 정책을 유지했다, 견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 시장의 목표를 대내 균형이라든지 대내의 어떤 시장에 대한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더 무게를 뒀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해외 경제들이죠. 해외 경제들. 미국을 제외한 해외 경제. 왜 해외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성장을 하는데 GDP가 성장을 한다는 거죠. 해외 경제 성장하는데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환율을 고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적 준비자산의 증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공적 준비자산이 쌓여갑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적 준비자산에 대한 증가가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준비금 증가율보다 더 빨랐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더 빨리 진행되고 공적 자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율을 미국 달러에 대해서 고정을 해놓고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괴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금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금의 공급은 금광으로부터 금을 캐내고 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속도는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70년, 80년 이 당시에 대외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각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공적 준비 자산이 늘어나고, 그렇죠. 이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 자산, 그렇죠. 그 공적 자금이라는 게 달러 표시로 된 자산이라거나 금의 보유량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미국이 지불불능 상태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 물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중간중간에 보여가지고 조정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망해버렸다, 붕괴돼 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초반에 고정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평가를 점점 더 변해가는 상황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페드, 연방준비은행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그 수준을 고수하는 바람에 각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부담, 공적 준비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왔고, 그들의 경제 성장률에 따른 공적 준비 자산의 크기 증가와 그 부담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달러화가 붕괴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달러화가 국제 외환 시장을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깨지는 그런 상황이 달성함과 동시에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흐름, 이런 현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브레튼 우즈 체제가 제대로 붕괴되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되었다. 그 본질을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대외 균형에 관심이 전혀 없고 대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피우는데 유인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처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꾸준히 유지될 때 그들이 했어야만 하는 거는 정부금의 감소, 그렇죠? G를 낮추거나 T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요 대외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적자가 발생할 때 G의 증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렇죠? G의 증가나 T의 감소를 통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하는데 요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네, 이 왜 이러냐? 요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요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생산과 그러니까 생산 Y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파이죠. 파이 또는 P죠. 파이를 낮추거나 P의 수준을 낮추는 요런 물가 수준을 낮추는 현상을 보이면서 unemployment U라고 하죠. 이게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국내 시장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이걸 원하겠느냐라는 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둔화되겠죠. 경제 둔화를 대가로 지불하면 대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미국이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만 바라보니까 그죠? 1등에 아니면 미국이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기네들은 그럴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대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비결, 요거는 이제 대내 균형을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중앙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IMF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평가 절하를 하는 경우, 뭐 낮은 생산량 높은 실업 이거 하고 상관없이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안이고요. 요게 경상수지 적자가 꾸준히 쌓여갈 때 이게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니고 반대가 돼야 되군요. G를 줄이거나 T를 증가시키는 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확장적이 아니고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형상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방법인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른 방법으로는 평가 절하를 단행하는 겁니다. 고정 환율 제도니까 각국의 통화의 교환 비율을 바꾸는 거죠. 환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 환율을 올린다면 이게 대외 균형의 상관된 변수니까 그 변수를 통해서 대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두 가지 모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꾸준히 계속되고 그렇다면 이 불균형이 계속될 때 다른 나라들은 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 달러 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다. 그렇죠? 그럼 달러 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지속되리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른 투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정상화될 거다. 정상화되는 순간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투기를 유발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어떤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좀 더 수익률이 높을 건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식의 분명히 행위들이 일어났고 그 행위가 쌓이기 시작하면 네, 그게 지속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거는요. 첫 번째로 나타난 거는 달러 평가 절하. 네, 달러 평가 절하가 일어날 어느 시점에서는 이 평가 절하가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기를 합니다. 투기. 네. 그럼 요거 어떻게 하느냐? 금에 대량 매입을 하는 거죠.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페드 연방준비은행이 많은 양의 금을 팝니다. 그러다가 수급이 잘 안 맞아질 것 같으니까 시장을 폐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이나 민간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은행과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그게 이제 그것만으로 놓은 상황이 뭐 호전되지 않으니까 단지 또 이제 거래를 위해서 다른 중앙은행하고만 대표자들,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 그 대표자들하고만 고정적인 가치로 온스당 35달러로 거래됐어요. 그때 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미국도 뭔가 이상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35달러에 팔던 걸 38달러까지 온스당 그러니까 달러화를 부분적으로 평가 절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달러 평가 절하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금을 대량 매입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또 대책들 또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투기입니다. 달러 평가 절하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는데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외국 통화자산의 매입이 일어납니다. 대량적인 매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외국 통화에 대한 이제 평가된 평가 절하가 한 8% 정도 일어납니다. 우리 이자율 평형 조건을 그러니까 고정 환율 제도이지만 이자율 평형 조건의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외국 통화 자산을 계속 매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달러에 대한 기준 통화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불안하다 하니까 달러 말고 다른 상품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달러화로 표시된 거 말고. 그럼 그 중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달러 기준 고정환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게 돼 있으니까 금을 산다던가 외국 통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외국 통화를 계속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경제, 시장 경제 자신의 국가들이 사이즈가 큰 국가라고 한다면 일본, 유럽의 각국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973년, 71년 이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973년경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말아요. 1973년에 중앙은행이 외환거래를 중단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환율이 조정되도록 한 다음에 실질적인 달러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까? 그래서 그 평가를 제대로 시장에서 한 다음에 다시 고정환율 제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히 그 이후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70년대 이후에 미국의 경제 현상, 경상수지 적자 이것이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붕괴되고 나서 고정환율 제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변동환율 제도로 이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거는 또 이제 미국이 대국이다 보니까 소국 경제, 무역에 모든 걸 바탕을 둔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좀 상황은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있죠.
뭐 그런 브레튼 우즈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의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상당히 큰 역할을 세계 경제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GDP의 크기 자체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유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 통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통화로 인정받고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정환율 제도,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했던 고정환율 제도의 붕괴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는 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의 연속, 그러니까 연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7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적으로 긴축적 재정 정책을 편다거나 아니면은 IMF와의 협의를 통해서 평가 절하를 단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미국의 어떤 경제 당국의 어떤 결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다음으로 온 게 이제 변동환율 제도가, 그때 잠시 정확한 시장의 외환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보자, 달러의 가치를 평가해보자,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로 시장에다 맡겨버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즉각적인 또는 사후에 변동환율 제도의 회귀는 없었습니다. 전면적인 시스템의 체인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동환율 제도의 어떤 점이 좋길래 변동환율 제도의 장점 또는 찬성론이 있겠죠. 어떤 점이 좋길래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네.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각국 통화 정책의 자주성입니다. 그렇죠? 고정 환율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외환 시장에서 통화 거래를 외환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주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율을 고정시켜야 될 어떤 constraint,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자유롭게 자국의 화폐 공급이라든지 경제 안정, 이자율, 인플레이션, 생산량, 고용 이런 데에 대해서 전면적인 집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외환은 시장에다 맡겨두고.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대내 균형 달성을 위해서 대내 균형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도 통화정책의 자주성이 확보된다. 변동환율 제도가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동 안정화라고 하는데요. 자동 안정화. 변동환율 제도는 어떤 겁니까?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한 나라의 실질환율 또는 제품 가격, 상대적 가격이 실질적인 가치에서 왜곡되는, 균형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GDP가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가 조정될 수 있는데, 물가 수준이 변해서 아니면 실질적인 가치가 변해서 상품의 가치가 변해서 상대적인 평가가 달라져서 이런 것들의 시장의 즉각적인 평가를 바로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균형 또는 경쟁이 촉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한 국가에서 통화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화폐 공급이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경우에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다 통화율, 이자율 평형 조건 등을 통해 가지고 다 알아본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안정화되는, 균형으로 바뀌는, 자연스럽게 대외 균형이 달성되는 이런 현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대비되자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약화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를 얘기를 든다면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물가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국 상품이 실질 환율이 이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겠죠. 실질 환율, 자국의 실질 환율이 증가하는 실질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요 공급, 외국의 수요 공급, 수입과 수출이 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외 균형이 달성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변동환율 제도가 적용되면 자동적으로 안정화되는 균형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한다면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특별한 경우에 아까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한 국가가 제대로 경제 정책을 아니면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투기 조건을 없애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 들자면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의 붕괴 직전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달러화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금을 사들인다든지 외환 표시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평가 저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시장의 평가와 정부 중앙은행의 평가 또는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치 이게 괴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아비트레이지 이거 팔았다 샀다 함으로써 올릴 수 있는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예측을 하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투기입니다. 투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칭성이라고 하나를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본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만 특별히 특정한 권력 또는 위치를 누리고 있는 게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브레튼 우드 체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독점적인 어떤 이득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인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곳과는 달리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똑같이 환율이 조정되는 것. 시장에서 조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만 예외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다라는 측면입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과 같이 거시경제적 목표, 물가 안정이라든지 생산량 또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거시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렇죠? 화폐 공급에 대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변동환율 대회 찬성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72년, 73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하고 나서 여러 가지 회동들이 있었고 거기에 협약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어져 오고 결론적으로 났던 부분은 변동환율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 모여가지고 원래는 외환시장에 미국만 거의 개입했던 것을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대국이었던 그 5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런 역할들이 아직까지도 IMF에서 큰 입김을 작용하는 그런 국가들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각종 환율 안정, 그러니까 대외 경제 안정화 장치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에다가 캐나다까지 껴서 그런 르브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제 루브르에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루브르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협약이 환율 안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그런 역사적인 협약도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변동환율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변동환율 제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런 거시경제 정책이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국이라고 가정을 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경제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미국에 대비해서는. 그럼 미국의 경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가 영향을 받죠. 이런 이제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자본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호 의존도가 서로서로 높다라는 측면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장에서 반응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여파가 다른 조그만 국가에는 더 크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자본의 이동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직접 투자든 간접적인 투자든 바로바로 시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로 다시 회귀하자라는 논의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안전 장치들, 그런 거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정환율 제도의 역사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말미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이은 부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붕괴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붕괴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변동환율 제도의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고정환율 제도에 비해서 변동환율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뭐 목록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 암시적으로 우리가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를 비교할 때 항상 했던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화정책의 자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국내 시장의 거시경제정책 변수를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정환율 제도 시장에서 멀어져가지고 시장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더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아니면은 무역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변동환율 제도를 설정을 하고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린 것, 환율의 안정이라는 대외균형 중에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통화 스왑을 이용한다던가 때로는 국가들끼리 그러니까 뭐 EU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설립됐으니까 그 이후에 설립되고 그 다음에 큰 경제 블락들 EU 블락이랑 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북 아메리카의 경제적인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의 동맹, 아세안이라든지 뭐 이런 큰 세계의 블락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떤 국제적인 세계화 현상에 덧붙여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건지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실물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외환 시장에 관한 얘기고 화폐 시장 뭐 이런 쪽에 더 초점이 와 있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추가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또는 역사적인 환율 제도, 국제 통화 제도의 흐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고요. 뭐 이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특별히 뭐 이론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깔려 있는 우리가 공부했던 변동환율 제도의 이론이나 시장의 흐름, 시장의 원리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이 부분은
별달리 큰 무리 없이 이해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